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데이터센터장 장성훈입니다. 오늘 그 DX 교육데이터협회 그리고 그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공동 주관하는 그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게 생각했고요. 초대해 주신 두 분 회장님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교육 데이터 현황과 활용 전략이란 주제로 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 데이터 센터가 올 1월 1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련한 업무를 여러 개 본부에서 좀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그 센터로 묶어서 센터를 이제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 이제 그 1월 1일 날 교육 데이터 센터를 맡고 교육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 데이터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교육 데이터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뭐 산업혁명도 있지만 문명사적인 큰 변화의 흐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체로 변화되고 또 전환을 꾀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추세고 그런 차원에서 또 오늘 행사 주최하시는 DX 교육 데이터 협회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문제 해결을 앞으로는 이제 IT나 이 디지털을 활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형태를 바꾸는 그런 말인데 저는 사실은 이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는 홀리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더 사실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 교육 분야에서 교육 현안이나 정책을 만들 때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문제는 유기체에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홀리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도구가 디지털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홀리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을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미 뭐 OECD라든지 교육 선진국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왔던 에듀케이션 3.0이라는 용어에 이미 사용이 되어 왔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교육 내용 문제, 또 가장 우리가 크리티컬한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이 교육 전체를 이끌어가는 교사의 역량 문제,
또 전반적인 교육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그 변환해야 되는 그런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 역할의 핵심 도구들이 디지털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환경에서 우리 그 미래 인재가 어떻게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중등 학교에서도 큰 변화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의 변화가 지금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그 초중등 그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거든요. 뭐 피사라든지 팀스라든지 이런 그 결과를 보더라도 상위 수준에 있는데 이 대학의 경쟁력은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학 경쟁력이 뭐 40, 50, 한 13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40위 후반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 그 경제 10대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 그 인구 절벽을 해결하는 데에도 외국인 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 대학이 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 또 대학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무크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오래전부터 사이버 대학이라는 원격 교육을 해왔고 이미 1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가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교육 분야도 그동안에 이제 비즈니스와는 가깝게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었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 기업들도, 우리 교육 분야의 하나의 뉴 플레이어, 요소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교육이라는 걸로 해서 민간 영역을 좀, 벽을 두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교육을 함에 있어서 또는 교육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자로서의 활동을 우리가 열어주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 경제 또 뭐 플랫폼 경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순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뭐, 데이터를 포함한 알고리즘, 이것이 앞으로는 뭐, 정말 종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저도 뭐, 기고를 한, 이력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세 가지 목표를 이룩하는 데에도 가장 큰 기반이 되는 요소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데이터를 쌓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또 작은 기업이 데이터를 모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간의 데이터 연계도 활성화시키고 필요하면 그 역할을 중앙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 기업들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뭐 정부가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우리가 올랐지만 그동안 희생과 또는 그동안의 그 경험치를 이용하는 이런 행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충분히 쌓여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디풀정이라고 하죠.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이제 표방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도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되고 목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 데이터 센터도 이 세 가지 목표에 걸맞게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이러한 정부 추세에 맞게 디지털 교육 전환 디지털 교육 기획관을 독립국으로 만들었고 또 저희도 교육 데이터 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1일 날 제가 고민을 한 게 이게 교육 데이터가 뭘까? 이 후반부에 우리 또 교육 데이터 용어 정리를 또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이 교육 데이터라는 정의가 그동안에 뚜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연초에 GPT가 유행이라서 GPT한테 물어봤는데 아주 좋은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답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교육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이미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라는 것을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믹스를 해서 용어 정리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따 용어 정리한 거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교육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체를 먼저 교수자, 학습자, 행정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생성되는 도구.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개인 단말기를 가질 것이고 또 이제 IoT 환경으로 교실 환경도 이제 바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러한 정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 활동, 교육 과정과 행정 여기에 서 발생하는 것들을 정형 또는 비정형 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반정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형 비정형의 정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연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좀 바라는 바고요. 그래서 이미 저도 사실은 이제 2012년에 스마트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교과부 시절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앞으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정보교육 학회에 데이터 분류를 해서 제가 논문을 실었던 게 있는데 이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은 주로 이제 행정 데이터를 얘기하고 이제 비정형은 이제 이런 규칙이 없는 이런 데이터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디지털 교과서의 종합적인 데이터 이게 아마 이제 비정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평가 문항이라든지 또는 학습 지도안 또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E-교과서, 이북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교육 데이터들이
그 어떤 형태로 지금 그 분류가 되고 생산이 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소멸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아직 소멸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많이 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활용을 주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어쨌든 그 생산되고 쌓여지는 그런 보통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교육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교수학습 데이터, 다른 하나는 행정 통계 데이터로 이제 구분을 하고 교수학습 데이터는 이미 뭐 ISO라든지 아니면 그 원 에듀텍이라든지 이런 표준 기관에서 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벤트라든지 또는 교수 학습자의 비헤이브 이런 것들을 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ISO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저장이 되는지 그런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고 어디서 그 데이터들이 분석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까지도 이제 그 흐름도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통계 데이터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표준화하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나이스라는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우수한 시스템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이제 급여라든지 구매라든지 각종 업무를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는 아주 우수한 시스템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학교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행정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뒷부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육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나 아니면은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기반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수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제를 좀 2단계, 3단계 해야 되는 데이터고 행정통계 데이터는 이미 정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이 된다면 지금 챗 GPT라든지 또는 뭐 바드라든지 외국의 우수한 생성형 AI보다도 더 정교하고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면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습 데이터는 이미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정책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사들에게 어떤 시간을 좀 줄여주고 줄여준 시간 동안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고도화된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 학습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미 많은 나라들, 특히 교육 선진국, 뭐 핀란드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는 개인 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도구까지도 교사 개인의 교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곧 개발하게 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그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에 우리 학습 데이터들이 사용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교육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콘텐츠적인 측면으로만 그동안 많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데이터, 이게 그 교육에서 그 콘텐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많이 공유가 되면, 교사들이 쉽게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공유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수업 자료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공공이 개발한 그 콘텐츠 또 민간이 공유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그동안 좀 수집하고 보급하는데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역시 그 교육 데이터의 일종으로 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요거는 뭐 달리 볼 수도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각 몇몇 대학의 AI 융합교육대학원도 만들어서 이 데이터라든지 AI에 대한 교사 역량, 교사 리터러시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데이터 처리 능력, 역량, 리터러시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 커리큘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 대학에서 15차시 강의를 해보면 한 10차시 정도는 데이터 처리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엑셀로 데이터 처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엑셀 처리라든지 또는 텍스트, CSV 이런 기본적인 문서에서의 데이터 처리하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봐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워드 클라우드도 한번 안 써본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 처리 역량 이런 것들은 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로 학교에 있는 그 반의 성적표를 이런 기계학습 알고리즘 간단한 걸 이용해 가지고 분류하라는 이제 과제를 내는데요. 잘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학생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좀 상중하 이렇게 3개 그룹을 나눠서 그룹별로 이렇게 과제를 달리 주는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런 기능적인 것에 교육 과정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는 이게 더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려면 학교 안이든 또는 학교 밖 교육 문제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총괄적인 과정까지를 데이터를 활용하는 역량으로 봐서 그런 게 이제 교육 과정으로 좀 만들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교육 행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두 가지 학교나 또는 대학에 요구받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는 취업자가 있잖아요. 대학에 졸업생 취업자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사대보험을 내는 고용 정보를 보게 되면 어디 취업을 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졸업생에게 전화해서 너 어디가 있니? 이렇게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엑셀로 취합해서 학교에 이제 내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교원 연수 그 정보를 매번 그 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조사표에다가 작성을 해서 낸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수기로 하는 그 조사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제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 지금 그 교육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그 만들었던 좀 몇 가지 그 사례를 들면 교육청별로 이제 행정 업무가 많다는 거는 그 공문으로 그 알 수가 있는데 공문 그 수발신 현황을 이렇게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어느 그 지역교육청이 공문이 지금 많이 그 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행정지도를 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그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학교 어떤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에 학교 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학교를 그 건립해야 되는데 그 학생 입출 그 현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뭐 통계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또 시군구에 그 요청을 해서 그 예측을 통해서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좀 결정하고 또 학급의 어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밀 학급이 많은데 그 학생 배치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면은 그 여러 사람이 만족. 이것도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은 그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교사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EDSS라고 해서 교육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그 14개 그 기관의 데이터를 그 수집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이제 한 거를 저희가 이제 한국교육학회랑 매년 발표를 하는데 많은 요구를 하는 게 가장 관심이 있는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그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민감 정보라서 저희가 아주 일부분만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시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알림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지금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거래서 지금 민간 기업들이 우리 학교 그 정보 공시 그 알림이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뭐 KB 부동산 이런 데에서 학교 정보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지금 있는데 제가 앞에서 좀 시간을 써서 그 사례들은 자료로 참고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는 이런 그 데이터를 우리보다는 더 오래전부터 많이 개방을 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를 정책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통계국에서 그 사용하는 LDS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종단 연구를 하려면 이제 통계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여기도 뭐 통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유치원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추적해서 그 통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우리 공시랑 거의 유사한데요. 우리가 하는 공시보다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14개, 나이스, 에듀파인, 그 다음에 교육유관기관 14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EDS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확대 발전시켜서 보다 많은 정보를, 아주 편리하고, 원하는 정보들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기관이 수집을 하느냐 뭐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교육 데이터 부분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표준화 이 부분도 일부 저희가 이제 행안부의 데이터 표준을 활용하고 또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 표준을 활용을 하지만 우리만의 또 데이터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이런 표준 가이드까지 포함시켜서 이걸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좀 더 우리가 양질의 데이터가 되도록 품질 관리 체계도 저희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 분야의 사실 데이터 활용 이 부분은 우리 한국 대학 IR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은 이미 1953년부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앞으로 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대학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략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과 공공이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뭐 당장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습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조를 해드렸지만 우리 교원이라든지 또 교수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리터러시 이 부분이 대학에서도 좀 강조가 되어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많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기타 현재 법제도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를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구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발표한다는 핑계로 사실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건 없는데 우리 김지현 소장님, 회장님하고 남인아 국장님 또 저희 연구소 조세희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사실 어제 저도 몰랐는데 아까 먼저 발표하신 우리 센터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사회정책 포럼에 토론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 사회정책 부총리로서의 교육부의 역할을 하시는 자리이기도 해서 교육부에서도 나오셨고, 근데 기억나는 게 이제 내년이 되면 홈택스하고 정부 24하고 복지부, 보건복지부 데이터베이스하고 국세청하고 행안부 데이터베이스 핵심적인 부분들이 통합이 될 예정이라고.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죠. 정부위원회. 거기서 이제 나와서 주로 이제 기획이니까 비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토론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건 예전에 여러분 다 익숙하시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스 국세청에서 해준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아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 서비스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런 취지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표 과정에서도 항상 보면 교육 분야 데이터가 통합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교육 분야는 민감도가 조금 센 분야다 보니까 성적 자료라든지 상당히 이 바운더리 밖에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최대한 그 틀에 같이 진행을 해서 뭐 보안이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남아 있겠지만 그렇게 외국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지원 정책이 되게 많잖아요, 개인별로. 그럼 그거를 그 나이 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뭐 당신은 여기에 자격이 해당이니까 신청해 보시죠. 이렇게 가는 서비스. 또 하나는 정부 처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서류를 뗄 필요 없이 한 1억 통 정도 됩니다, 1년에. 서로 여기서 뜯어 저기서 내는 게. 그거 싹 전산을 돌려서 원스톱 ODA하는 말로 하면. 그러면 제가 제 나이에 따라서 정부가 주는 서비스를 통보를 하고 제가 그걸 필요해서 어떤 사이트를 하나 가면 필요한 서류들이 정부처간에 내가 떼러갈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해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제 막 말씀을 하셨어요. 제 질문은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거였어요. 네. 개인별로 다 정보가 알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원스톱으로 부처가 왔다 갔다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신청주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지대 문제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부분은 신청 베이스이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출근에다가 오늘 발표로 왔는데 저희가 이 교육 데이터를 분류하고 총괄정보 체계를 만들겠다 하는 거는 시작이 뭐였냐면 이 과제였습니다. 네, 뭐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년 전에 저희가 중점연구소 교육법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냈던 제안서예요. 냈던 제안서에 그 처음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지금 맞춤형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 요소가 보면 거버넌스, 뭐 통합 문제, 품질 관리라든지 정책 이렇게 돌아가는데 현재처럼 학제별로 보지 않고 데이터 사이클로 한번 이거를 쭉 훑어보면 재밌는 얘기들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워낙 큰 주제들이다 보니까 전략이죠. 어떻게 접근할까 하면 대부분 많은 시간을 저희 지표 만드느라고 보냈습니다. 정보와 접근, 역량, 활용 지표 만들고 비교하고 하는 것들 많이 했고요. 올해 작년 말부터는 많은 부분이 이제 데이터 이쪽이 이제 개인 맞춤형 무슨 교육 정보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현재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 관련한 일을 주로 많이 하게 돼요. 데이터 관련한 일을 시작한 거는 그 교육 데이터 활용 연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지 고민해보자 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많은 설문이나 FGI를 저희가 해보니까 그 연구자분들의 시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 많이. 어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참 알기가 어렵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것마다 절차고 방법이 또 다 다르다. 통일성이 없고 이 데이터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교육분야의 민감성, 뭐 성적, 뭐 이런 거죠. 대방에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사실 아직까지 결합이 한 번도 안 일어난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데이터 결합이.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죠. 그 다음에 이걸 좀 개선해보자. 아까 사전에 우리 직전에 발표하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연구를 시작했고, 뭐 외국 사례를 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디서 누구와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 학술 연구를 위해서 교육 데이터를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걸림돌은 아까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상적인 모습은 사실은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른데요. A, B, C, D 기반에서. 거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항목들이 이렇게 컬럼 정보도 다 다르죠. 재는 것들이. 근데 그것들을 키가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으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연계가 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거죠. 학업 정책과 변수가 하이스에서 데이터가 오고요. 한국 청소년 연구원에서 종단제가 들어와요. 그럼 그 종단제가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부모님 직업, 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이 학생인지 알 수 있다면 이제 연계되기 시작하면 이런 그림으로 가겠죠. 거기에 있는 민감도 문제를 차치하고 나서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바람직한 그림은 DB마다 이렇게 다 다른데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키를 비교할 수 있으면 연계시키기가 편하겠다. 예, 잠시만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교육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은 저거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있죠. 많이들 활용하는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사이트나 과기정통부의 AI 허브 사이트를 가봐도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키워드 베이스가 됩니다. 키워드를 넣으시면 이렇게 전체 로우 데이터 DB가 떠요. 그럼 이 DB를 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항목들이 어떤 칼럼이 테이블 정보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이제 정제하는 작업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렇게 DB가 어떤 키워드를 치면 어떤 DB가 있다 정도의 정보를 지금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가 실제로 관심 있는 데이터 항목 DB명이 궁금한 건 아니에요. 어떤 그 데이터 항목에 액세스를 하고 그하고 비슷한 데이터 항목들은 어디에 퍼져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을까를 쉽게 알아보면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키워드를 쭉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이렇게 데이터 항목들이 쭉 있는 경우에 하나의 체계 안에 넣으면 이제 그것들이 비슷한 체계에 A DB에서도 왔고 B DB에서도 왔고 뭐 이렇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 분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기준이라는 건 분류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개념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정책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많이 아는 저희가 이제 행정학 베이스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책 분류 툴로 그냥 접근을 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데이터라는 게 결국 정보 시스템에서 축적돼서 DB화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B를 만드는 정보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거고 정책 목표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럼 정책 분류하는 툴로 그걸 접근하면 뭔가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로이라는 저희 분야의 유명한 정책학자가 했던 분류를 이제 적용을 하면 통상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정책으로 말을 많이 해요. 분배라는 건 이제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 규제라는 건 이제 법안을 통해서 하고 그런 걸 정하는 거고, 재분배는 말씀하신 대로 재분배고, 구성 정책은 조직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했어요. 국가정보정책, 전자정보 기본계획, 뭐 교육정보 기본계획 쭉 비교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려보니까 특별한 차이라는 건 결국 띄는 게 뭐였냐면 규제가 거의 없어요. 이런 규제는 대부분 상위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나 전자정보법의 위임 형태로 가고 교육정보화 정책의 목적은 대부분 분배 정책 아니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더라. 결국 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조금 한 단계 내려와서 교육 정보화 시스템이니까 그걸 연구하는 그런 근원들을 좀 보고 여기서 저희가 찾아냈던 건 이게 2차원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고 본 겁니다. 분류 기준이. 로커스라는 건 결국 뭐 복잡한 그림은 있습니다만 그 정부, 학교, 교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일단 정책 담당자가 있을 수 있고 교사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크게 보면 기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활용 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겠다. 저거는 저분이 이제 주장했던 거를 저희가 이대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층위와 영역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쭉 정리를 해서 세부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미국 기준으로 한번 쭉 추려봤어요. 그것들을.
어쨌든 여기 이런 식으로 사업소 이렇게 찍히면서 저기 말씀 12가지 정도의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이것들을 다 해서 뭐를 만들고 싶었냐면, 예, 개념도를 일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역으로 본다면 교육 과정과 환경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층위로 보면 기관이 있고 편제가 있고 개인으로서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고요. 개념을 도출했고 그거를 층위와 영역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개 사업을 아주 중분류 기준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보시면 영역하고 층위가 저기 2차원으로 찍혀 있고요. 거기 기준에 따라서 중분류가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통상 데이터를 열어봤을 때 나오는 데이터 항목들, 뭐 학업 성취도, 수학의 만족도, 뭐 학생 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색깔별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거는 교육청에 대한 현황인데, 어떤 교육청의 인력에 대한 문제다. 공무원이 몇 명이면. 어떤 거는 대학교의 무슨 학과에 대한 문제인데, 그 학과에 있어서 학생들이 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여기서 찍어내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취지니까요. 결국 대상이 37개 DB를 저희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10개 기관 정도가 되고요. 아까 우리 강상현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행정통계자료 DB가 대부분 여기 데이터를 발굴하고 통상 연구 과정이 풀링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걸 다시 연계하는 이런 형태라면 저희의 목적은 여기서 데이터 발굴을 좀 최소화하고 노력을 바로 풀링으로 가서 연계에 가능하다는 연계를 하고 필요한 걸 찾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아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였고. 자, 여기까지 개념적인 설명이고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해서 그 과기대에서 이제 정보보안 쪽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같이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틀은 이제 저희가 만들었죠. 아까 같은 기준으로. 그래서 37개 데이터베이스에서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건 DB명입니다. 켈리의 교육기반 통계원서부터 시작해서 37번은 부산교육공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나온 데이터 항목을 쭉 추려봤더니 1667개 정도.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항목이라는 게 묻는 질문 모두가 아니에요. 데이터 항목 하나에 세부적으로 또 질문이 한 20개, 30개 달려있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기관 층위에서 기관 사람을 이거 찍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표가 항목이 10개 이상으로 치신 것들을 여기다 배치해서 한번 시켜봅니다. 그러면 보시면 학교의 개황 상당히 많이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교육학과에서는 학교의 성과가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 항목에 특히 카이스 데이터가 다 그 활동이에요. 그 활동, 뭐 수업, 방과 수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형태로 편제라고 그러면 메소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으면 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조직이라고 말하면 대학이라는 학과가 될 수 있겠고 학교라고 그러면 과목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 성과 자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시작했던 31개의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일 많은 건 역시 개인 레벨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찍힌 거는 50개 이상의 데이터가 모여있는 그런 파트고요. 학생의 학생 수, 생활, 가족, 건강 문제, 그다음에 교육 활동에 대한 이슈들, 만족도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역량, 취업 이런 얘기들이 데이터로 되게 많이 있고요. 선생님들 역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성과라고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가 형태를 일단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냐 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그냥 기술 통계를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뭐 생활, 가족, 교육 활동, 정서 교육과에는 저런 것들이
제일 많이 찍히고 칭유에 있어서는 여기 좀 기관 편제 개인으로 보시면 학교에 대한 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일 많고 조직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는 학생이 제일 많은 데이터 항목의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숫자로 된 것들 있잖아요. 그 의미는 A 데이터베이스에 몇 개가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쭉 조직적으로 씌운 건데 실제로 그거를 데이터 항목의 이름을 여기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인인데 그게 이제 학생인데 학생의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 중에 대학 생활이라는 데이터 항목이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저게 뜨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 항목에서 뭘 빼고 있냐? 고용 패널 조사에서 대학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 형태로. 이 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떤 방식을 해서 얻을 수 있고 이 비슷한 데이터는 한국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연구소 K 데이터에 비슷한 경로 조사가 들어있다. 이걸 또 클릭하면 KD의 메타 정보가 뜨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 자체가 2차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네이버 마취처럼 시각화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건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렇게 해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학업성 지도가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학업성 지도를 키워드를 쳐요. 그러면 학업성 지도를 탑재한 DB명이 왼쪽에 뜨겠지만 오른쪽에는 이렇게 지도가 뜨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스크롤해서 가시면 아까 같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이건 대학 생활이다. 그래서 대학 생활 비슷한 것들이 주변에 어떻게 배치가 됩니다.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메타 정보가 뜨는 형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거 좀 헷갈렸네요. 이런 형태로 보여줘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방안에서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연구 결과를 좀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고 이 정도까지 대대 항목을 비교하는 것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처음에 하는 건 맞는데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연계를 하는 문제는 사실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데이터 메타 정보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해서 그냥 연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저 소재 정보 찾고 한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베이스를 알게 되는 순간 다양한 또 연구 전략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대단한 지연은 아니더라도 좀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을 다 썼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융합학과 조영사입니다. 이번에 교육 데이터 표준 용어 사전 개발 과제 하시는데 저도 이제 작게나마 보탬을 좀 되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연구 과제에 대한 개요 부분에 더해서 해외에서 조금 각각의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각각의 케이스들을 좀 한번 훑어보고 좀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에스코스라는 그 지식을 표현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여기에 도입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좀 아쉽고 힘들었던 문제들을 좀 이번에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로 갔나요? 뒤로 갔군요. 먼저 과제 개요를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김대현 교수님께서 저 뒤에서 할 거니까 생략하셨는데, 사실 우리 장상현 본부장도 얘기를 하셨고 또 조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 데이터라는 것이 딱 어떤 데이터이다, 어떤 분류 체계를 가진 데이터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조 교수님 아주 분석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해 주셨더라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이질적이거나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데이터의 결합과 융합을 통해서 뭔가 알고 싶은 주제들은 되게 많은데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확보할 것이냐. 그런 대표적인 그 결과물 예를 들면 성적 그러면 성적은 결과 데이터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정형화된 형태로 기록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나오게 된 원인과 과정을 어떻게 추적하죠? 사실 원인과 과정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던지는 물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정중심 평가라는 평가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는 총괄평가, 형성평가 말고 과정중심의 평가로 평가 체계를 바꾸라고 하는데 과정중심 평가라는 말 자체에 이미 행동과 프로세스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발생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움직이는 데이터잖아요. 움직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게 벨로시티적인 성격이 가진 데이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적이라는 데이터하고 전혀 결이 다른 데이터이고 형식조차 정의하기 되게 힘든 비정형 데이터가 난무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식별하고 소스를 찾아갈 것인가? 또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학생이 초점을 맞추면 이거 우리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 데이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과 또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도 이 커버리지 안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조 교수님 자료에 상당히 많이 등장한 행정 데이터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데이터이죠. 자, 그럼 이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데이터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형식, 그 포맷에 대한 형식도 궁금하고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도 궁금한데 그 데이터를 부르는 명칭조차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같은 데이터를 말하는데 다른 이름을 사용할 때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선생님들이 쓰는 어휘와 저희 같은 학교 밖에서 쓰는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 쓰는 어휘와 학부모와 같은 일반 소비 이해관계자들이 쓰는 어휘가 달라요. 근데 같은 맥락인데 표준화되어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표준화된 용어를 안 쓰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통용되는 용어들도 있다는 거죠. 표준화된 용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별별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자, 이런 문제들을 사실 이번 과제에서 해법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첫 발을 띄는 과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행을 보면 이 예산 범위와 정말 비례하지 않는 그 범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선행 연구 분석하는 것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텐데 샘플링한 데이터,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데이터 용어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그 의미, 사용도, 유래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적을 좀 연구팀이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 데이터에 대한 표준 용어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상위 개념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매크로 레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나 거시적인 메트로폴리탄 범위에서 다룰 수 있는 이제 매크로 레벨이 있고, 기관이나 지역 사회로 내려와서 보는 이제 메소 레벨이 있고, 개인으로 들어와서 보는 이제 마이크로 레벨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용어의 커버리지도 아마 그와 비슷할 것 같아서 우선은 탑다운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부터 이제 메소 레벨로 마이크로 레벨로 이렇게 내려오는 어프로치를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형식처럼 누구라도 정의하고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일종의 그 교육 데이터 정의할 수 있는 생태계적 어프로치를 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연구진의 그 사실 이제 열정이랄까요? 도전하고 싶은 그 수준이고요. 이건 이제 연구진이 이제 그 제한된 범위에서 그 정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는 정제된 상태에서 일반에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일종의 이제 알파 테스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단계로 넘어가서 일반에 공개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추진될 것 같고요. 사실 바라는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교육 데이터 표준 용어 이제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게 사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아마도 그래프 형태의 뭔가 온톨로지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면서 서로 연계가 계속 네트워크
네트워킹 될 수 있는 그물망의 형태를 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포맷의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에서 시작해서 바까지 흘러가는 이 그 시퀀셜한 이 프로세스들이 저희가 하고 싶은 그 되게 거대한 태스크이고 도전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좀 게을러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미 선행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선행 연구를 하신 분들이 저 빼고 위에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이제 허희옥 교수님이 이제 우리 그 학회장님이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고요. 또 캐리스의 그 서영석 박사님이 연구 부책임을 맡아서 강신청 교수님, 구덕회 교수님, 이옥화 교수님, 장현주 박사님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저는 여건상 서포트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선행 연구 중에 이미 뭐 10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공유할 만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캐리스에서 2021년도에 나온 초중등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용어 조사 및 표기 제안인데요. 여기는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사어와 유사 언어들 또는 같은 단어인데 이제 표기법, 띄어쓰기라든지 표기법에 의해서 다른 단어로 인식될 수 있는, 기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어프로치, 정말 딕셔너리 개념의 용어 사전을 이제 만든 케이스가 있고요. 또 전문 용어 표준 안내서라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올해 이제 공개한 자료의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표준화할 때 따라야 되는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요즘은 뭐 일반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국가표준 있잖아요. KS라는 국가표준이 제정될 때 한때는 국립국어원에서 전체 문장 문안들을 다 검토를 받았어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엄청 저희가 여러 번 혼난 사례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간소화됐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표준 용어를 개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이제 절차를 안내를 해주신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방법론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인호 교수님이 또 재밌는 위키독스라는 서비스 사이트에 가면 이제 이 책을 볼 수 있는데요. 무료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단순한 용어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정의하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워딩이 있으면 그 워딩에 대해서 개념을 소개해주고, 출처를 소개해주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는 이런 형식의 어프로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들을 일종의 메타데이터로 다 특성 분류를 해서 알렉스라는 한 용어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텐데, 현재는 전자책 형태로 아카이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검색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가치 있는 정보가 책 속에 아카이빙이 되는 순간 사실 묻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아카이빙 된 정보를 뽑아내서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한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표준 용어는요, 요건 데이터의 형식을 정의하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모델에 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입일자다라고 하면, 가입일자라는 이 용어의 내 개념은 어떤 것이고, 약어명은 어떤 것이고, 이제 도메인, 데이터의 도메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키 밸류 형태로 이렇게 매핑이 될 때 이제 밸류에서의 레인지, 저장 형식, 표현 형식, 그러니까 포맷이죠. 이런 형태를 정의를 아예 해주셨어요. 이와 같은 형식이 용어 데이터 중에서 되게 구현할 때 필요한 것이요. 데이터의 워딩 그 자체, 표기, 그 다음에 형식,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결합이 될 때 정보 모델을 만들고 검색하고 소스를 찾아서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사실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데이터의 형식은 형식대로, 또 개념은 온톨로지처럼 그러니까 워딩은 워딩대로, 이렇게 단어 사전과 형식이 분리돼서 대부분 처리가 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특히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과 같은 언어 모델이 학습이 되고 데이터나 지식을 추적하는 이 세상에서는 두 개가 사실은 같이 묶여서 언어 모델에 파인 튜닝 되는,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교육에 특화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픈소스를 쓰던 아니면 상용 언어 모델을 쓰던 교육 데이터를 그 언어 모델에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표준화된 형식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가 온다면 원샷 러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쉽게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하다. 자, 이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가볼 텐데요. 그 미국의 원 에듀테크 이제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제 작년에 이름을 바꿨는데 원 에듀테크에서는 스튜던트 러닝 데이터 모델이라는 데이터 딕셔너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딕셔너리는 그 용어 자체를 표준화하는 건 아닙니다. 후자에 가까워요. 데이터 형식, 정보 모델의 형식을 표준화를 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그 에듀테크 표준이 100종이 넘어요. 99년에 사실 캐리스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이 단체가. 99년에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만들어낸 에듀테크 표준이 100종이 넘고 평가라든지 뭐 학습 도구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데이터 수집 체계라든지 뭐 디지털 배지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정말 이 분류만 하더라도 10여 종의 표준, 그러니까 표준 발행 건수로 하면 100건이 넘는데 그 표준에는 얼마나 많은 그 정보 모델, 어휘들이 사용이 되었고 데이터 형식들이 사용이 되었겠어요.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현재 7개. 그러니까 유저 앤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사용자나 조직, 교육기관을 정의하는 데이터 형식, 그러니까 등록과 출석에 대한 데이터 형식, 학습 활동에 대한 데이터 형식, 이를테면 뭐 미디어다 그러면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정의를 했어요. 통제된 어휘까지도. 그다음에 이제 학습 성과, 러닝 아웃컴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역량 체계와 이제 패스웨이, 학습 과정을 여정을 설계하는 패스웨이와 컴피턴스에 대한 데이터, 평가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학습 자원, 교육 자원에 대한 데이터, 이런 큰 7가지 영역으로 카테고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디렉토리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 검색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넣기만 하면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데이터 형식이 추출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세스먼트라는 그 워딩을 넣으면 한글은 안 되고 일단 영어로만 해야 되는데요. 어세스먼트를 넣으면 미디어를 넣으면 미디어라는 이런 개체가 나와요. 미디어는 미디어라면은 예를 들면 이제 듀레이션,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있죠. 그다음에 그 미디어 객체의 네임, 어떤 미디어인지, 그다음에 이 미디어가 언제 생성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피처, 그러니까 속성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칼리퍼 어널티क्스 1.2라는 그 밑에 Founded in Caliper Analytics 1.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이 속성, 명이 이 표준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최초로 정의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 용어가 그 원은 에듀테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의 교육부에서 정의된 표준이다라고 하면 옆에 크로스워크라는 바로 저 자리에 외부 표준 링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이 외부의 어떤 표준과 연계되는지.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는 레코드라는 게 어세스먼트 레코드라는 속성이 있으면 그 옆에 쭉 나가보면 그 교육과정 표준 번호가 표준 202 교육과정이라고 링크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표준이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표준과 연계되어 있거나 상호 참조되고 있다는 크로스워크까지를 이제 정의해준 그 정보 모델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요, 컨트롤드 보캐블러리인데 사실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해석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역할이다 그러면은 그 역할 중에는 뭐 관리자 역할도 있고 뭐 부모 역할도 있고 뭐 학교 보안관 역할도 있고 선생님 역할도 있고 학생 역할도 있고 이렇게 역할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떤 그 기능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수업 중에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데이터인데 거기에는 학교 보안관은 필요 없을 거잖아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그다음에 보조교사하고 학부모 정도의 역할 정도만 정의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만 그런 4가지 정도만 컨트롤드 보캐블러리, 그래서 어휘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휘를 제한하는 걸 우리가 컨트롤드 보캐블러리라 그래서 통제된 어휘를 쓰는 건데요. 어떤 속성에 대해서는 그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형태를 좀 제한을 해서 데이터 해석에 혼돈이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평가 결과인데요. 여기 바로 이제 스코어라는 게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옆에 크로스워커에 보면 CEDS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그 교육 단체에서 Common Education Data Standard가 이제 CEDS인데요. CEDS에서 정의한 표준을 참조한 거예요. 이 표준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정의한 정보 모델 속성을 가져와서 쓸 경우에 이렇게 크로스워크를 해주는데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게 데이터를 추적해 나가기가 좋죠.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원 에듀테크의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표준단체 ISO인데요. 우리 뭐 ISO 9000, 2만 뭐 이렇게 친숙하잖아요. 자, 이 ISO는 전 산업 분야를 다루는 표준화 단체입니다. 그런데 오픈 브라우징 플랫폼이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OBP에서 제가 라디오 버튼 선택한 바로 저 부분 Terms and Definition인데 모든 표준에서 정의한 Terms and Definition을 일반에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공개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표준은 용어를 정의만 한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식을 공개한 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의 형식이 이 각 표준 안에 들어가면 다 형식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형식들을 표준화하거나 연계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ISO는 앞으로 이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스마트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데이터 모델을 추적하고 탐색할 수 있는 얘들도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스마트라는 프로젝트가 추진은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텀에 대한 데피니션만 우리가 검색할 수 있고 이 용어가 어느 표준에서 정의된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브라우징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KS인데 국가 표준은 사실 원래 유료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검색을 하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그 나라 표준 인증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정보 표준을 검색하면 표준 원문을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열람은 되는데 이게 교육 용어 표준이거든요. 그 238이라는 이 네 글자로 된 표준은요, 모든 분야의 용어 표준이에요. 그 뒤에 238-36, 이 36이 교육 분야를 다루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용어 표준인데 여기는 학습, 훈련, 웹 기반 학습 이런 표준들이 국제 표준으로 정의된 걸 한글로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용어 단위로 검색은 안 돼요. 문서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그 OBP와 같은 서비스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한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두 가지를 해봤는데 용어를 정의한 케이스와 정보 모델을 정의한 케이스 두 가지를 봤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는 합쳐질 수 있는 그래프 모델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코스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에스코스라는 거는 지식을 이제 조직하는 사실 2005년인가에 개발된 표준이고요. WSC 우리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표준인데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그래프 모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분류 체계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상하 어휘 개념의 관계 또는 유의어와 뭐 동의어, 반대어 이런 개념 관계를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은 이제 테사우루스라든지 주제어 목록이나 텍소노미와 같은 지식 표현 체계를 에스코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에스코스가 사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축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들을 표현하려면 공수가 많이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표현 형식으로서의 제안은 에스코스 형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코스에 대한 그 이제 연구 조사를 우리 연구진이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20분의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교육팀의 기술 전략 담당하고 있는 최재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근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라는 기술 때문에 굉장히 핫하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 AI 외에 오픈 AI를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 병합을 하고요.
또한 그거를 활용하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바라보셔야 될 측면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듀케이션 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고민사항은 물론 빠르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오픈 AI 이와 관련된 기술도 아마 에듀케이션 솔루션들에 대거 합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보시고 관련된 내용 있으시면 저도 공유를 적극 드릴 거고 관련된 내용 피드백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교육 플랫폼은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프라에서부터 계정에서부터 보안까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 프레임을 한 가지 좀 나눠봐서 저희 교육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교수 학습 플랫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은 통합 로그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통합 로그인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AD,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가장 큰 엔터프라이즈 계정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정계는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통합 로그인은 시스템 인증이나 여러 가지 국내 인증 때문에 조금 도입이 어려운 상태이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정계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유명한 건 도구들, 블렌디드 수업 혹은 디지털 앱 관련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앱들이 단순히 기능으로서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할 수 있는 그래프 API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히려 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AI하고 연동되는 지능형 학습 플랫폼, 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 전체를 개별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그룹을 나누시죠. 오른쪽 아래에 계정계. 저희 데이터앤 AI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는 계정계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계정계부터 시작을 해야 학생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가 명확하게 가져가고요. 그 프로파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데이터가 연동이 되면서 메타데이터가 좀 더 원활하게 생성될 거고 정확하게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도구입니다. 그 계정계에 기반한 도구들이 있고요. 그 도구는 근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름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에 써놓긴 했지만 이 개별 하나의 박스가 별도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개별 별도 제품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 팀즈가 파랗게 칠해져 있죠. 이 파랗게 칠한 부분이 쉽게 쓸 수 있기도 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앤 교육 플랫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왜냐하면 팀즈는 어떤 OS든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iOS, 안드로이드 혹은 윈도우즈,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내부에 팀즈 앱 빌드라는 걸 통해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도구 계정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왼쪽으로 와서 아래쪽에 저희는 LR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부 쪽에서는. 교육청 쪽이나 교육계 쪽은 마이크로소프트나 IT에서는 그냥 스토리지, 그리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는 Azure 데이터 레이크라는 스토리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Synapse Analytic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Azure Synapse Analytic은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그리고 AI, 머신러닝, 이거 개별적으로 솔루션 구축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거를 올인원한 제품입니다. 근데 근래 또 재밌는 건 저 Azure Synapse Analytic에 AI 기능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도 AI가 분석하고 리포트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윗단으로 또 파워 BI. 제일 윗단이 프론트엔드죠.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파워 BI 통해서 일반 학생이나 선생님, 그리고 스텝 학교에 있는 직원분들 혹은 학부형이 관련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교육부, 교육청에서 말하는 디지털 교수 학습 플랫폼에는 계정 보안, 블렌디드 수업에서는 데이터까지 제공하는 그래프 API, 그 다음에 LRS, 그 다음에 지능형 학습 플랫폼이 성립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빨간색으로 묶어서 저희 OEA라는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OEA는 오픈 에듀케이션 애널리틱 이라는 플랫폼이고요. 이 OEA는 에듀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글로벌에 있는 각 교육청이나 혹은 주 단위의 여러 가지 교육 관련 분들이 연합을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이 안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미 데이터 소스와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는 대한 샘플링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도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도구가 기업적인 측면의 이미지 때문에 교육계 쪽에서는 뭐 호환성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LTI 인증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몇몇 기능들은 LMS와 LTI를 통해서 바로 연동이 되고 관련된 데이터까지도 호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작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교육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되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수 학습 플랫폼을 하면서 그리고 또 디지털 교과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거를 썼을 때 그 어떤 거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다시 쌓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옆에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 API입니다. 이 그래프 API는 원래 기업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서 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교육 쪽으로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액셔너블 데이터 혹은 IMS 글로벌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더 많은 정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파일럿. 이제 앞으로 언어로 오피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로 오피스를 사용하는 건 저희는 챗 GPT라는 서비스명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LLM, 이 키워드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방금 위에서 설명했죠. 이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LLM을 작동을 시켜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면 안에 도구에 사용에 대한 데이터, 그래프 API처럼 저런 쪽을 제공을 안 하면 LLM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LLM이 언어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 언어가 이렇게 해서 동작 데이터로 변환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오는 메일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한 다음에 그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LLM이 다시 명령을 줘서 오피스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부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내용들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저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도 그래프 API가 우선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 LLM을 연동을 시키면 코파일럿과 같은 협업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요. 앞으로 개발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파란색뿐만이 아니라 보라색을 보시면 교육용 데이터까지 확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라는 API는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해왔고 오픈 AI를 통해서 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RS요. 중요한 부분은 오늘의 중요한 부분 아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애저 데이터 레이크,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다 담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주된 주제입니다. OEA.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픈 커뮤니티이고요. 물론 오픈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나 내용들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련된 백엔드에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은 애저 데이터 레이크, 아까 설명드렸고요. 계정계, 그 다음에 애저 퍼뷰가 뭐냐면 애저의 시큐리티 시스템이 전부 다 애저 퍼뷰라는 이름으로 다 리브랜딩 했습니다. 그래서 애저의 시큐리티 시스템, 그리고 애저 시냅스라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애저 시냅스 솔루션이 연결이 돼서 교육 솔루션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이 OEA입니다. 자, 그래서 OEA로 현재 분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성결석, 좀 결석이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디지털 이퀄티, 디지털 자산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디지털 형평성, 그 다음에 학습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360 런업 프로세스 같은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들을 만약에 스터디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시다면 OEA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관련 데이터를 받으시고 관련 플랫폼을 구성해 보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조금 아셔야 되고 보안 및 거버넌스 역량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요 근래 클라우드 플랫폼은 직접 만들지 않죠. 뭐냐면 도커나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명령어를 주면 시스템 플랫폼이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구성 방법이 명령어를 좀 쳐야 된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다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만드시면 관련 플랫폼들을 개별적으로 다 구성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OEA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듈화되어 있고요.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데이터인 AI 부분만 보고 싶어. 혹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만 보고 싶어. 혹은 다 나눠서 스터디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소스와 그 다음에 구성 방법들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현재
175개의 커뮤니티가 가입이 돼 있고 각 나라와 그다음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실제로 국가 단위나 혹은 주 정부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봐야죠. 실제로 전형 데이터, 비전형 데이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이걸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만약에 또 애저 시냅스 아날리틱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솔루션이 있다면 쓰지 않으셔도 파워 BI만 쓰셔도 되는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듈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관련된 이 OEL을 상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어떤 그 수칙이나 원칙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화면을 봐야죠. 우선은 이런 화면들이 리포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형평성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아니라 그냥 형평성이기 때문에 리얼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대시보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머신러닝하고 연동이 돼서 특정한 수치에 따라서 이 어떤 데이터가 가장 큰 변이로 작동을 하고 그 변이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제시하는 AI 알고리즘 모델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변인에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환경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변인 작업에 대해서 처음이라고 하신다면 이 OEL을 통해서 좋은 스터디 자료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결근 예측이라는 부분을 잠깐 보게 되면 지도가 나와 있고 빨간색의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량을 약간 증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에 대한 출퇴근이 아니죠. 학생에 대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디지털 형평성에도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에 보면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그러니까 장비가 좋은 건지, 네트워크가 좋은 건지, 보안 통제 정책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산을 해서 이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야 인터넷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형평성은 전부 다 좋겠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요소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좀 커다란 화면들, 이런 대시보드들이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기업용 BI 대시보드보다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액세스 관련된 또 다른 뷰들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장비나 네트워크나 혹은 소외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저희는 또 한번 다시 한번 관련된 리포트를 상세히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한 가지 샘플로 디지털 형평성은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가져왔나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 정보 시스템이라는 IMS 칼리퍼에서 제시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프로파일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대한 화면, 그리고 장비에 대한 화면, 장비에 대한 정보들은 그래프 API를 통해서 윈도우즈 쪽에서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타 기기 할당에 대한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튠이라는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는 다 취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관련된 에듀파이라고 해서 관련된 학생에 관련된 그 얼라이언스, 표준 데이터를 만드는 스탠다드 그 비영리 단체고요. 이 단체 데이터와 함께 인터넷 연결 데이터, 장치 할당 데이터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가장 큰 변인이 뭐고 그 변인을 통해서 어떤 학생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지 예측하는 모델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4가지 계정, 블렌디드 수업에 관련된 도구들, 그다음 스토리지, 그다음 학습 플랫폼, 그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이 OEA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이 부분으로 이 다음 부분으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전의 장표는 오픈 AI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오픈 AI가 나온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변동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챗 GPT 다들 사용하시죠?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전은 애저 오픈 AI입니다. 그 애저 오픈 AI에 새로 발생된 기능 중에 하나가 영어 명칭으로는 On Your Data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 AI에 파일을 던져 넣으시면 자동으로 분석해서 관련된 전문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그냥 일반 도큐먼트인 거죠. 워드 파워포인트만으로 전문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일제는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에서 라그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굉장히 자동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모르시고 LLM을 모르셔도 관련된 작업들은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한 가지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만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AWS, 구글과 같은 외부 데이터랑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복제해서 애저에 담아놓고 쓰는 게 아니라 연동을 시켜서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연결을 해놨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모든 걸 거기서 담아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외부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문화된 챗봇을 만드는 기능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저 오픈AI의 스튜디오 관련된 기능인데요. 실제로 파일이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docx, pptx 해서 그냥 워드 파일 부르듯이 그냥 부르면 됩니다. 워드 열듯이 부르고 관련된 안에 학습 모델들은 자동으로 프로세스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챗봇이 관련된 전문 하나의 특수한 프롬프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픈AI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당하는 기술들은 복잡한 기술 없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게 하이라이트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오픈AI가 관련된 외부 데이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키텍처 그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키텍처 그림만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오픈AI가 있고 다른 외부 시스템하고의 연동도 가능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특히 요 근래 오픈AI가 API 콜하는 기능도 가져왔기 때문에 외부 전문 서비스와 연동이 돼서 전문적인 서비스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교육계에서도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리스폰서블 AI. 자, 챗 GPT를 만들어서 전문 챗 GPT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챗 GPT에 리스폰서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작업을 또 진행을 했냐면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있긴 하지만 이 그림에서 아래쪽 화면만 봐주세요. 저희가 학교 예를 들게요. 학교에서 방화벽을 구성을 할 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입출입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직접 만드시나요? 물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사 같은 데서 봤습니다. 리스폰서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관리 화면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보면 단어들이 있거든요. 헤이트란 단어, 바이올레이션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을 할 거냐 클릭만 하고 적용을 하면 그 챗 GPT가 관련된 속성을 받아들여서 관련된 리스폰서블 AI를 자연스럽게 구현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시큐리티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도 안정하고 시큐리티에도 굉장히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폰서블 AI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반 쪽이나 혹은 교육 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저 오픈AI의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OEA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OEA에 오픈AI 기술이 앞으로 합류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앞으로 새로 나올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를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패브릭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아까 시냅스 아날리틱이라고 드렸죠. 시냅스가 좀 더 서비스가 세분화졌습니다. 그리고 오픈AI 기술이 들어가고 원 레이크라는 비정형 데이터, 전형 데이터 다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아래 보시면 특이한 게 예전에는 저희 서비스만 연결이 됐거든요.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다 같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해서 아까와 같은 전 단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엔지니어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많이. 근데 여기 단계에서는 사스 기반으로 그냥 어떤 기능을 쓰듯이 이런 서비스들을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용성은 점점 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된 데이터를 절대 저희가 취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데 사용은 되지 않고요. 아까 훈련이라는 얘기가 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가시는 테넌트 안에서만, 그리고 그 테넌트가 없어지면 그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라는 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보안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AI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시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그리고 에듀케이션 아날리틱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된 교육 데이터를 보호하고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정계에서부터 데이터 그리고 보안 여러 가지를 다 지원받기 때문에 OEA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OEA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훈련을 해보시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시면 저희 솔루션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디지털과 가속화되면서
교육 내에서 민관 합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합작에 있어서 그런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교육의 형평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교육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학회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한 또는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교육에 사용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학교와 또 다른 뭐 업체라든가 정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자선단체라든지 그런 다른 그 상자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 공공교육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합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통한 교육 형평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먼저 이와 관련된 국제 연구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발표하는 이 내용이 홍콩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5년간 그 지원을 받아서 한 거라서 간단한 프로젝트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 내 민간 합작의 현황, 그리고 그 형평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 형평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것이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홈스쿨링을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력 네트워크가 이렇게 그때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어떻게 온라인 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AI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은 나라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소득 국가들에서도 최소한 한두 그러니까 수도라든가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을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필리핀의 한 지역에 어떻게 그 4차 교육혁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사실 코비드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유엔이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 이 민관 협력을, 그러니까 민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간이 아니라 민관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PPP를 하게 되면, 그 민관 협력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품질을 개선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교육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학교들에게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지금 이렇게 제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변화들을 이 4개국을 쭉 쫓으면서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나라들은 중국, 일본, 그리스, 호주. 이거는 그러니까 홍콩 재단의 그 펀드를 받아서 연구를 해왔고요. 한국도 사실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전에 소속되어 있던 대학에서 펀딩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프로젝트는 팀이 17명이 관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자료가 정책 분석, 그 다음에 문서 데이터 분석,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에서 펀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연간 계획표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이 민관 협력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입안자들을 각 나라에서 정책 입안자들하고 인터뷰를 했고, 학교 케이스를 2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각 나라들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코비드 시절이다 보니까 다들 너무 힘드시고 바쁘셔서 설문은 각 나라에서 한 100개 그러니까 학교나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프로젝트 웹사이트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소개를 못 드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그 처음 시작했던 것부터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어떠한 발견이 있었는지 각 나라별로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학회에서 발표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부라든가 이런 데 제출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 중 또는 그 전에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사례를 영어 교육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민간 합작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정부가 필리핀에 있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학교들을 연결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영어를 배우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약간 그런 변화의 천병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과목에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런 그 민간 합작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은 애프터스쿨 방과 후 학교에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규 수업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자료를 사온다든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어떤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교사들에게 연수를 한다든가 뭐 캠프라든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경우는 17개 분야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관련된 퍼블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어서 원하시면 그 웹사이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그 교육의 형평성에 그러니까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면 왜 갑자기 교육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나 했는데,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 최정 이사님도 하셨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가난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뭐 컴퓨터의 성능도 좀 다를 수 있고, 인터넷의 속도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만나서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하고 하시면 애들이 못 따라오면 바로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게 스크린에 보이는 게 최대 아무리 화면이 커도 20명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 캡치가 안 되고, 아이들도 이 말을 선생님이 하고 있을 때 언어가 많이 이렇게 이제 딸리다 보면 제스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환경이 좀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체크가 안 되고 막 이래서, 어쨌든 그런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더 가속화됐고, 또 이 PPP 민관 협력을 하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뭐 수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자료를 가버넌스,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걸 갖다가 또 온라인으로 많이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거를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련이 되면서 이게 그런,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잘 환경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손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형평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것 같고, 또 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학생 자체, 그 반의 특성, 학교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커스텀해서 하는 그런 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낸시 프레이저라는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일단 파인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온라인 교육의 형평성에 대해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그런 거 이외에도 사실 집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부모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부모의 그 도움이 절대적인데, 부모가 그런 시간을 들일 수 없다든가, 또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에 그 자녀가 있으시면 그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학교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하면서 엄마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 듣는 거나 숙제하는 게 모든 게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게 또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소외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 체리티라든가 여러 다른 기관들에서 이렇게 세이프넷을 줬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렇게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이게, 아이들의 학습을 결국은 이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뭐를 쫓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온라인상에서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애들이 여기에 접속을 했나,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나, 그런데 이걸 찍는다고 하죠. 이게 문제를 제대로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푸는 건지, 얼마나 이해를 하고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트레이스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걸 트레이스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은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풋을 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이게 외부에서 오다 보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왜 못 따라오는지,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장애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렇게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인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이런 전혀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을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또 그 학교 자체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아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학교 입장에서,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외부의 프로그램이나 강사나 이런 분들을 그냥 한두 시간, 뭐 하루, 뭐 이렇게 그냥 와서 해주시고 가시고, 뭐 아이들을 잠깐 보내고 데려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약간 이게 아이들이 배우는 게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게 온라인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같이 늘상 일을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매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리고 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들끼리의 이해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일단은 없고, 그 다음에 그 학교와 그 외부에서 왔을 때 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회의를 계속 할 수 있고, 뭐 이런, 뭐 그 과별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있는데, 외부의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일단 컨트랙해서 사인하고 그 외부에서 와 주시면 그냥 그걸로 끝,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협력 체계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능력이 어떻게 제한돼서가 아니라 정말 잠깐 와가지고 뭐 1시간 또 하루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오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강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를 제공해주는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그 업체 그 선생님들이 갑자기 못 나오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못하는 거죠. 지금 3분이 남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지금 재분배 문제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 협력에 대해서 외부인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양성이
직원이나,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나 학교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 이런 애들한테 트레이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배운다는 거, 그런 게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소수자 아이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들을 바로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딱 알고 얘네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아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애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소외자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하다 보면 또 그 애들이 자기들이 레벨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다문화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주는데 그걸 갖다 다른 아이들도 다 조인을 하게 해서 그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여기에 가면 그런 애들이다라는 그런 외부 아이들이 알 수 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이 외부에서 왔을 때 같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 피드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업무상으로 내가 이렇게 업무 과다가 되지 않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1년 정도가 1분 정도가 남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관계를 딱 그냥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사이클 동안 내내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찾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서로 이해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계속적인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리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 다 아이들이 교육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평가를 갖다가 뭐 참여를 했는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보면은 각자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공유를 안 해요. 그게 정말 낭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하고 가고 또 이 회사하고 저 회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학교에 피드백을 하지 않더라도 피드백을 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제공을 했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이런 참고 문헌 같은 건 나중에 보내드릴 수 있고요. 시간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